안녕하세요. 생생건강통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80세의 벽을 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 80세의 벽, 지은이는 와다이데키입니다. 한스미디어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사는 사람도 있다. 이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정답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후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쿠후카이 병원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고린 지점이 멀어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투병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암 환자 등에게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운다는 뜻일까? 본래 암이란 자신의 세포가 변성하여 암화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암 요놈, 나는 내 녀석한테 지지 않아 라고 으르대봤자 사라져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싸울 방도가 없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자는 더 그렇다. 몸 안에 암세포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하나를 쓰러뜨려도 머지않아 다음 적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또 암과 싸우려면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고령자의 몸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장기 절제로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렇게 체력이나 신체 기능을 빼앗기게 되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쉽고 몸 안에 있던 다른 암의 진행을 촉진하여 몸 여기저기에 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투병이라는 선택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든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암에 맞서 싸워줄 의사가 아니라 암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함께 고민해줄 의사이다. 수술하지 말라, 약을 줄여라라는 필자의 권유에 독자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불안해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약물이나 수술을 거부했다가 의사에게 외면당해 의료 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지인이 겪은 실제 경험담이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다. 의사의 냉정한 태도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실은 그전부터 불신감이 적잖이 있었다고 한다. 3년 전 첫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던 82세 때의 일이다. 작은 암이니 수술합시다. 라는 말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치고 보니 오른쪽 폐의 아래쪽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다.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암이 퍼져 있어서 넓게 절제했다는 흔히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인의 어머니는 이해를 구하는 기색도 없이 나쁜 부분은 다 제거했으니까 라고 당당히 말하는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한다. 오른쪽 폐 절반이 없어져서인지 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수술 후 반년 정도는 구토 증세로 고생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이제 수술이라면 징글징글해 라고 불평하면서도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지 라며 심기일전하여 하루에 6,000보씩 걸으면서 체력 회복에 힘썼다고 한다.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아가던 중 건강검진에서 두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거부하자 예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다행히 지인의 어머니는 재택의료를 하는 병원을 바로 발견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마지막에는 집에서 임종했다. 어깨로 암이 전이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지만
약으로 다스리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 마지막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겁니다. 라고 지인은 말했다. 지금 언급한 지인의 사례는 실제 대형 병원에서 생기기 쉬운 일이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한다. 자칫 치료를 거절하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의료난민이 되는 예도 있다. 의료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사는 환자라면 의료난민이 되기 전에 닥터 쇼핑을 통해 자기 신조를 이해해줄 주치의를 찾는 방법이 있다. 즉, 환자가 의사를 고른다는 발상이다. 물론 어떤 마지막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의사나 병원에 대한 선택은 달라진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믿음이 가는 의사를 스스로 찾는다라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원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야말로 자기 결정이 통용되지 않은 최악의 사례이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문안도 금지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의 삶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필자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600mg을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만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 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80세 이후에는 대형 병원의 전문의보다는 이른바 동네 의사가 주치의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의는 고령자에 대한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고령자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은 개인 맞춤형 진료이다. 이것은 70세나 8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나 신체 기능의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른함, 휘청거림,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나 환자를 관찰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 기준은 검사 수치이다. 약을 처방하여 정상치에 맞추는 진료를 치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치료는 반드시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준다.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좋은 약이 아니다. 양을 줄였더니 몸 상태가 나아졌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다. 환자도 의사의 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약을 먹거나 자기 맘대로 양을 줄이거나 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의사에게 전해야 한다. 이 약을 먹고 나니 몸이 늘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처럼 말이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가요? 약이 맞지 않나 보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보죠. 양을 줄여볼까요? 라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다.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복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을 리 없다. 만약 동물 실험이나 해외 논문을 근거로 든다면 이렇게 되물어보자. 일본에서도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고 있나요? 원래 일본인과 서양인은 식생활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런데도 동물 실험이나 해외 데이터를 꺼내 든다면 임상을 모른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환자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질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의사라면 환자 쪽에서 사양하는 것이 맞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는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현대 의료에서 3대 악이라 불린다. 앞서 말했듯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그런데도 약으로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또 하나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 바로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이 일본 의료의 현실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좀 더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적인 측면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떼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암을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까? 솔직히 정답을 알 수 없다. 일본 의학계가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고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절제하면 확실히 건강을 해친다. 대부분 암과 더불어 장기의 일부까지도 함께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암은 위를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방암도 예전에는 유방전절제술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곤도 마코토 의사는 치료 결과는 보존술과 동일한데도 유방전절제술을 하는 것은 외과 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라고 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곤도 의사 배척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배척하던 교수들이 모두 은퇴하고 난 지금은 일본에서도 보존술이 표준 치료술이 되었다. 폐나 그 밖의 장기도 마찬가지이다. 젊어서는 몰라도 80세가 넘어서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 확실히 평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암 절제술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는 또 있다. 고령일수록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를 제거했다 해도 금방 또 다른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요쿠후카이 병원의 부검 결과 85세가 넘어서 암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절제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의사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수술이 성공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는 말해도 기운이 없어지지만요. 라든가 조만간 또 다른 암이 발견될지도 모르지만요.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눈앞의 암을 도려내는 것이 전문의의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앞서 말한 곤도 의사에 따르면 과대 절제를 하지 않고 암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의사도 있지만 5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슈퍼닥터를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건강검진 수치 중에는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적혈구수 등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혈압을 낮춰라라고 철저히 지도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낮출지가 애매하다. 예전에는 혈압이 150 정도만 되어도 혈관이 파열되는 예가 있었지만 이는 일본인의 영양 상태가 나빴던 1950에서 1960년대의 이야기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오늘날에는 동맥류가 없는 한 혈압이 200이 되더라도 파열되는 일은 없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70에서 80대는 전후에 탈지분유 등을 배급받은 세대라서 그런지 혈관은 튼튼하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차가 있다. 만약 혈압이 180인데 두통이나 울렁거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80은 높은 수치이다. 이럴 때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도록 하자. 수치만 보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80세 이후에는 자기 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500만 엔, 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참고로 지금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1900조 엔으로 이 중 약 1200조 엔이 고령자 소유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혹은 살기 위해서는 아직 돈이 더 필요하니까 라며 소비를 꺼리고 있다. 경제가 돌지 않는 이유는 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격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만약 상속세율이 100%라면 어떨까? 세금으로 빼앗길 바에는 다 써버리자. 라며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고령자는 건강해지고 건강수명도 늘어나게 되리라. 나라 전체에 의료비도 줄 테고 온통 좋은 일들 뿐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나 고령자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지 모른다. 게다가 상속세 수입을 통해 소비세를 감세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의 부담도 줄게 된다. 이야기가 좀 커져버렸지만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의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내용들 말고도 행복하게 80세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꼭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생건강통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80세의 벽을 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 80세의 벽, 지은이는 와다이데키입니다. 한스미디어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사는 사람도 있다. 이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정답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후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쿠후카이 병원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고린 지점이 멀어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투병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암 환자 등에게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운다는 뜻일까? 본래 암이란 자신의 세포가 변성하여 암화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암요놈, 나는 내 녀석한테 지지 않아 라고 으르대봤자 사라져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싸울 방도가 없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자는 더 그렇다. 몸 안에 암세포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하나를 쓰러뜨려도 머지않아 다음 적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또 암과 싸우려면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고령자의 몸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장기 절제로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렇게 체력이나 신체 기능을 빼앗기게 되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쉽고 몸 안에 있던 다른 암의 진행을 촉진하여 몸 여기저기에 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투병이라는 선택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암에 맞서 싸워줄 의사가 아니라 암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함께 고민해줄 의사이다. 수술하지 말라, 약을 줄여라라는 필자의 권유에 독자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불안해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약물이나 수술을 거부했다가 의사에게 외면당해 의료 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지인이 겪은 실제 경험담이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다. 의사의 냉정한 태도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실은 그전부터 불신감이 적잖이 있었다고 한다. 3년 전 첫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던 82세 때의 일이다. 작은 암이니 수술합시다. 라는 말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치고 보니 오른쪽 폐의 아래쪽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다.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암이 퍼져 있어서 넓게 절제했다는 흔히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인의 어머니는 이해를 구하는 기색도 없이 나쁜 부분은 다 제거했으니까 라고 당당히 말하는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한다. 오른쪽 폐 절반이 없어져서인지 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수술 후 반년 정도는 구토 증세로 고생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이제 수술이라면 징글징글해 라고 불평하면서도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지 라며 심기일전하여 하루에 6,000보씩 걸으면서 체력 회복에 힘썼다고 한다.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아가던 중 건강검진에서 두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거부하자 예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다행히 지인의 어머니는 재택의료를 하는 병원을 바로 발견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마지막에는 집에서 임종했다. 어깨로 암이 전이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지만 약으로 다스리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 마지막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겁니다. 라고 지인은 말했다. 지금 언급한 지인의 사례는 실제 대형 병원에서 생기기 쉬운 일이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한다. 자칫 치료를 거절하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의료난민이 되는 예도 있다. 의료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사는 환자라면 의료난민이 되기 전에 닥터 쇼핑을 통해 자기 신조를 이해해줄 주치의를 찾는 방법이 있다. 즉, 환자가 의사를 고른다는 발상이다. 물론 어떤 마지막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의사나 병원에 대한 선택은 달라진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믿음이 가는 의사를 스스로 찾는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원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야말로 자기 결정이 통용되지 않은 최악의 사례이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문안도 금지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의 삶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필자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600mg을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만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 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80세 이후에는 대형병원의 전문의보다는 이른바 동네 의사가 주치의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의는 고령자에 대한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고령자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은 개인 맞춤형 진료이다. 이것은 70세나 8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나 신체 기능의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른함, 휘청거림,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나 환자를 관찰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 기준은 검사 수치이다. 약을 처방하여 정상치에 맞추는 진료를 치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치료는 반드시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준다.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좋은 약이 아니다. 양을 줄였더니 몸 상태가 나아졌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다. 환자도 의사의 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약을 먹거나 자기 맘대로 양을 줄이거나 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의사에게 전해야 한다. 이 약을 먹고 나니 몸이 늘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처럼 말이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가요? 약이 맞지 않나 보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보죠. 양을 줄여볼까요? 라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다.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복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을 리 없다. 만약 동물 실험이나 해외 논문을 근거로 든다면 이렇게 되물어보자. 일본에서도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고 있나요? 원래 일본인과 서양인은 식생활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런데도 동물 실험이나 해외 데이터를 꺼내 든다면 임상을 모른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환자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질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의사라면 환자 쪽에서 사양하는 것이 맞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는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현대 의료에서 3대 악이라 불린다. 앞서 말했듯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그런데도 약으로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또 하나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 바로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이 일본 의료의 현실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좀 더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적인 측면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떼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암을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까? 솔직히 정답을 알 수 없다. 일본 의학계가 대규모 비교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고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절제하면 확실히 건강을 해친다. 대부분 암과 더불어 장기의 일부까지도 함께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암은 위를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방암도 예전에는 유방전절제술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곤도 마코토 의사는 치료 결과는 보존술과 동일한데도 유방전절제술을 하는 것은 외과 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라고 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곤도 의사 배척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배척하던 교수들이 모두 은퇴하고 난 지금은 일본에서도 보존술이 표준 치료술이 되었다. 폐나 그 밖의 장기도 마찬가지이다. 젊어서는 몰라도 80세가 넘어서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 확실히 평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암 절제술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는 또 있다. 고령일수록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를 제거했다 해도 금방 또 다른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요쿠후카이 병원의 부검 결과 85세가 넘어서 암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절제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의사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수술이 성공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는 말해도 기운이 없어지지만요. 라든가
조만간 또 다른 암이 발견될지도 모르지만요.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눈앞의 암을 도려내는 것이 전문의의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앞서 말한 곤도 의사에 따르면 과대 절제를 하지 않고 암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의사도 있지만 5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슈퍼닥터를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건강검진 수치 중에는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적혈구수 등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혈압을 낮춰라라고 철저히 지도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낮출지가 애매하다. 예전에는 혈압이 150 정도만 되어도 혈관이 파열되는 예가 있었지만 이는 일본인의 영양 상태가 나빴던 1950에서 1960년대 이야기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오늘날에는 동맥류가 없는 한 혈압이 200이 되더라도 파열되는 일은 없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70에서 80대는 전후에 탈지분유 등을 배급받은 세대라서 그런지 혈관은 튼튼하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차가 있다. 만약 혈압이 180인데 두통이나 울렁거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80은 높은 수치이다. 이럴 때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도록 하자. 수치만 보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80세 이후에는 자기 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500만 엔, 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참고로 지금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1900조 엔으로 이 중 약 1200조 엔이 고령자 소유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혹은 살기 위해서는 아직 돈이 더 필요하니까 라며 소비를 꺼리고 있다. 경제가 돌지 않는 이유는 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격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만약 상속세율이 100%라면 어떨까? 세금으로 빼앗길 바에는 다 써버리자. 라며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고령자는 건강해지고 건강수명도 늘어나게 되리라. 나라 전체에 의료비도 줄 테고 온통 좋은 일들 뿐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나 고령자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지 모른다. 게다가 상속세 수입을 통해 소비세를 감세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의 부담도 줄게 된다. 이야기가 좀 커져버렸지만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의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내용들 말고도 행복하게 80세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꼭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